앞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노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설명해 주신 게 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해야 된다. 10% 버는 것보다 전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될 것 같고 할 일을 찾고 그 소일거리라도 어쨌든 적은 돈이라도 버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여기 해당될 것 같은데 건강이나 외로움도 이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 3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 우선 회사 직장 생활과 동시에 할 게 뭐냐면 3층 연금 가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가 못 갔기 때문에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그 3층 연금 가입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이제 퇴직연금 중에서도 그 투자형 연금, DC형 연금을 앞으로 대세니까 그걸 하면서 거기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펀드 투자하고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도 활용해서 이제 노후자금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건강은 이제 40대가 되면은요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예, 담배도 끊고 폭탄주도 좀 덜 마시고 예. 그래도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멀쩡하던 분이 암에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두고 그래서 이 건강 리스크 방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부부 간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지 외롭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더라도 혼자 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또는 어떤 모임이나 새로운 유연사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젊은 시절부터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그게 안 됐더라도 그 세 가지를 그래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일을 하게 되면 약간이나마 돈이 생기죠. 사람을 만나게 되죠. 또 건강이 되죠. 아침에 싫어도 어디를 가야 되니까 네.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규칙적이 네네. 되고.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꼭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돈도 생기고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고 또 그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외로움을 또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을 해소하는 그 완전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이 소일거리 일이다. 그걸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네.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예, 저는 이 책을 보면 여러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는 서점에 있다 보니 이 책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로 50을 달고 나온 책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예, 유행을 선도한 책. 예, 이었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 비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연관성이 있는데 자살률도 이제 세계 상위고 한국 노인들의 노후 대처가 거의 안 되어 있다는 말일 텐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우선 노인 빈곤율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예를 들어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요 쭉 줄 세워가지고 딱 중간 이걸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위소득이 얼마냐면 326만 원이에요. 2인 가족이. 그러면 그거의 절반 50% 미만으로 사는 사람을 이 빈곤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부부월 생활비를 163만 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빈곤층인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시골에서 163만 원 갖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의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요. 저 후진국 같은 데서는 전 국민이 한 달에 10만 원씩밖에 수입이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는 100% 은둔 빈곤율이 제로가 되거든요. 이게 상대 빈곤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람들이 내용을 생각지 않고 그냥 빈곤율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 비관적 얘기할 때 그냥 써먹었는데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약간 통계 맹점이 있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짜리가 있더라도 거기서 살기만 하고 소득이 없으면요. 빈곤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외부 사람들이 아니 10억짜리 집 가진 사람 보고 은퇴 빈곤층이란 말이 됩니까? 그거를 팔아서 현금화 시키던가 아니면 거기서 주택연금을 받으면은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택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활용할 생각을.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노인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거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얼마가 벌게 되니까 그래서 노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걸 고칠 수 있는 뭔가 이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살률인데요. 그게 보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이 사회가 급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옛날에 고성장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저성장 결핍 시대가 오니까 이 특히 노인들이 이게 쇼크가 큰 거예요. 또 퇴직이 빨리다 보니까 일찍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부인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다 먹여 살렸는데 또 자녀 부양도 어렵고 그게 인생이 비관되니까 자살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더니요. 우선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조이혼율이라고 하는데 인구 1000명당 그 이혼 건수가요. 일본은 지금 1.69건인데 우리는 2.1건이거든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1등이에요. 그리고요. 일본은 이 결혼해서 4년 이내 신혼이혼의 비율이 30%쯤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혼이혼의 비율보다도 20년 이상 된 결혼해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얼마냐면 37%예요. 그러니까 중년 황혼이혼이 왜 생기냐. 아까 말한 퇴직하고 집에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남편이 실직하고 돈 또 못 벌어. 이래서 뭐냐면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의지하는 데가 가정이잖아요. 거기서 마누라한테 구박받으면 또 거기서 이제 좌절이 되는 거죠. 제가 보면 또 뭐 이건 전문가들이 해석할 건데 제가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들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노후 준비에서 이제 앞에 뭐 설명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경제력일 텐데 그 돈 걱정 안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당히 그 약간 이 재테크를 해도 이게 좀 약간 그 단기간에 어떻게 돈을 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는데 단기에 예측을 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직장인이 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들거든요. 그리고 회사 다니니까 퇴직연금 가입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개인연금 좀 들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이제 운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서 그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한다는 각오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돈 버는 능력을 키워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진정한 경제적 자료는 뭐냐면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30년 넘게 고성장시를 살아와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외국 사람들이 보면 거품 요인인 낭비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뭡니까 주택에 들어가는 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큰 집에 살고 일본 사람도 큰 집에 안 살아요. 요새 인테리어도 유행이라 엄청 인테리어에 돈 쓰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경조사 이런 거 그 맞춰 사는 주어진 경제 상황에 그게 절약이죠.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얘기하면은 짜증내지만 그 방법이 없이는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없게 됐죠. 특히 책에서도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특히 한국 정서에 자녀에 대한 의존도 노후 대비를 옛날에는 자녀가 나를 부양한다 이런 세대에서 이제 아닌 세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선요. 아까 출산율에서도 봤지만은 1950년에서 60년 그 무렵에는요. 6.3명이 났으니까 자식 6명이 부모를 부양하거든요. 그거 나눠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명 내지 2명 심지어 0.81명이니까 1명이 부모 둘을 부양해야 돼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부양 기간이에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5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의 의식 구조도 바뀌었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요. 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는 가족에게 있다. 즉 자식한테 있다. 이렇게 1998년 바로 얼마 전이에요. 98년에 조사했을 때는 90%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요. 2020년에는 불과 22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만 있다고 한 게 22%로 줄어들었어요. 22%로. 그리고 나머지 대답은 뭐냐. 국가와 가족이 같이 책임져야 된다. 그건 그냥 말하기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부모님들 알아서 해요. 이게 20%나 돼요. 자식들 의식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게 첫째. 그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식들이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부모 세대는 고성장 시대에 살았잖아요. 자식 세대는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뭡니까? 이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 세대의 경제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우선 우리 애들이 우리보다 취직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볼 때 결국은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 셀프 부양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손 안 벌리는 것만도. 그 어떤 사람 농담을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자식이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요즘은요. 반대로 부모가 너 오늘 집에 잘 있어라. 나 나갔다 올게. 그러고 이러러 간다잖아요. 노인들이. 맞아요. 네. 이 책 보면 네, 절약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셨고 사실 저도 절약을 상당히 뭐 커피값 200~300원 따지면서 절약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또 자식이더라고요. 자식이 있으니까 막 옆집에서 뭐 학원 보내니까 보내야 되고 장난감 버릴 거 알면서도 장난감 사주고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이렇던데 한국 사회에서 정말 노후 준비를 좀 막는 게 자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책에도. 이게 문제예요. 저기 첫째 자식한테 돈을 그렇게 넣었을 때 내 노후가 문제가 없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자식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이 자식한테 돈을 제일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예요. 작년에 미국 CNN에서요 방송 CNN에서 미국의 투자은행에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세계 주요국에 그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요.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인 나라가 중국, 3등인 나라가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제일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예요. 특히 사교육비 이런 거. 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냉혹한 사회예요. 근데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 이게 문제예요. 사회는 냉혹해서 취직도 잘 안 되는데 부모들은 오냐오냐 키워서 과보호하는 부모.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 자녀들을 망쳐먹은 거예요. 이게. 제가 재작년에요.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에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는데요. 거기서 이 3커플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더 쓰는 집을 예를 하나 들면요.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2명 과외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3,360만 원. 그러면 등록금 내야죠. 책 사줘야죠. 빵 사줘야죠. 옷 사줘야죠. 게임기 사줘야죠. 가족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언제 저축합니까? 근데요. 60, 70까지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반에 평균 퇴직 연령이잖아요. 그러면 재취업해봤자 먼저 받던 월급에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가지고 연봉 2천만 원이 무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 대학 등록금 그다음에 노무 요양비 의료비 들어가지고 억대 연봉 받던 애들이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들을 과보호하다 보니까 이 냉혹한 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교육비라는 게 뭐냐면 저도 제 딸을 이렇게 보니까 뭐냐 사교육비를 들여가지고 위탁교육 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어떻게 시키냐.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과외공부 선생 뭐 이렇게 다 조사해서 애들을 너는 아침에 여기서 9시에 10시에 저기 10시에 그래가지고 애들 뺑뺑이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가서 외우는 건 하지 상상을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33년이 되면 우리나라 직업의 이 47%가 없어진다잖아요. 직업이 없어지고 생기고 그러는데 애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다음번에 난 뭘 할까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 교육은 뭐냐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이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돼요. 근데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로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평판이 어떤가.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오직 하면 요즘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그러니까 그렇게 돈 차벌해서 과외 공부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만들어내봤자 앞으로 애들 경쟁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근데 쟤들 문제가 뭐냐면 제 딸도 그래요. 옆집에서 시키는데 나는 어떻게 안 시키고 백이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립교육이 중요한 건데요. 자립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냥 돈 버는 능력만 생각하거든요. 첫째요. 행위의 자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다가 한 자리에 남이 와서 치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목욕탕 가보세요. 저기 바닥에 막 수건 넓어져 있잖아요. 왜냐? 치우고 갈 사람이 안 치우고 갔으니까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 행위의 자립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의식의 자립. 남의 눈 때문에 내가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돼요. 내 소신이 있어야 돼요. 예,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자립. 그 경제적 자립은 버는 능력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맞춰 사는 능력. 이 교육을 젊을 때부터 애들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살아요. 부모도 살고. 근데 부모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까? 다 그냥 위탁교육 시키는다라고 돈 다 거기다 써보았고 자기들 어렵게 살고. 그게 이거를 깨야 돼요. 이 악순환을. 애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40대가 되면 아까 건강 리스크 관리 시작하라고 그랬죠.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부모도 살고 애들도 산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대학 교수님들의 좀 흔한 고충이 학점을 발표하면 그 학생의 학부모가 항의가 온대요. 맞아.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에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 일본의 야마다 마사히로라고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참 일본도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보다는 덜해 일본이. 우리나라가 최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 써가지고 애들도 망쳐먹고 애들의 장래도 망쳐먹고 내 노후에 못하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왜 깨닫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부가 의견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요. 아내 교육 못 시켜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다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밖에서 제 강의 듣고 들어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당신은 빠져.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아내를 데리고 그런 교육장에 데리고 가야 돼요. 네, 같이 봐야지. 부부가 같이 봐야. 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뭐냐면 힘든 게 뭐냐면요. 이런 식의 이 책을 쓰게 되면 노인들이 봐야 된다는 선입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한테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30대 40대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목은 저렇게 안 붙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지금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30대 40대가
이 책을 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밥 먹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제가 금년에 34세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30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제가 옛날에 20대 후반에 깨달은 것 같은 깨달음, 저는 그걸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살아오면서 일찍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고령사회를 빨리 보고 간접 경험을 한 거. 또 제 나이 또래가 일본의 베이비붐 1세대인데 그 사람들 은퇴 전에 책이 한 20권 나온 걸 미리 보고 일의 중요성을 미리 깨달은 거. 그러니까 나이가 제 나이쯤 되면요. 다 깨달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가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30대 40대의 간접 경험으로 미리 깨달아 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은 책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강의를 하시다 보면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한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일 거고, 반대로 이런 사람은 진짜 얘는 답이 없네, 뭐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해서 평균이 그렇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대가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인데 50대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5억 6,700이고 부채 차입금이 1억 74만 원, 빼면 4억 6,600이 순자산 자기자본인데 부동산이 4억 545만 원. 그 빼면 6,100만 원 남잖아요. 이런 집은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다가 나중에요. 뭐냐면 이제 집값이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가 문제인데 일본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여기 보시지만요. 일본은 이 저축액분지 부채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죠. 제일 높을 때가 20, 30대예요. 179%. 그 사람들도 이때는 빚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현역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빚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가 131% 30대. 근데 거의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83%가 그냥 남아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샀으니까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다가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 갖고 있는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재산이 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렇게 박살나 버렸는데 빚은 그냥 있으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평균이에요. 평균. 그 사람들이 한테 제일 큰 숙제가 당장 시급한 숙제가 아까 말씀하신 3층 연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3층 연금 가입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 뭐냐면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너무 집에 목매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요. 내가 집이 없다. 그러면은요.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몇 억을 빌려서 집을 살까. 집 사면 수리해야지. 또 세금 내야지. 골치 아프잖아.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요 2, 3년 분위기는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사죠. 그런데 그 일본도요. 30년 전에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80년대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유목민 국가, 해안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이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 30년 지나면서 집값은 떨어져. 그다음에 노인만 있고 애들은 없어져. 출산율 낮아져. 그다음에 경제는 나빠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일본도 우리나라도 지난 3, 40년 동안에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지방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은요. 도시화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 도시화율이거든요. 세계에서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의 도시화율이 91%. 대개 나라가 90%에서 멈춘다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럼 거진 꼭대기에 온 거네요. 뭐 넘었어요 지금 이미. 예. 그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앞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1년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다는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내 노후가 됐을 때는 이런 가능성이 매우 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80% 집중되어 있잖아요. 갖고 있는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선진국 한 70%가 금융자산이거든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거는 지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금융자산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게 그 금융자산이 연금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뭐 뭘로 하든 이건 상관없어요. 그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해라.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은 돼야 된다. 우리는 편중된 자산 구조가 문제거든요. 전 국민이 다 인정하는 우리나라만의 약간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고성장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도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서 사온 책이 뭐냐면 부동산 시대라는 책인데 부자가 무슨 부자냐면 부채할 때 부자요. 마이너스 동산 시대래요. 그래서 왜 마이너스 동산이냐. 어떤 노인이 100살 가까이 돼서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집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집을 상속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겠대요.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그걸 팔려고 내놨더니 안 팔려요. 그러니까 자기 돈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얹어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동산이지. 요즘 일본에서는 빈집 갖고 해서 벌금 물어요. 잘못하면. 저 이거 어디 시사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너무 먼 나라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또 봤던 게 보험이랑 이제 퇴직연금 이 준비를 좀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한국에 보면은 국민 그 건강보험 워낙 잘 되시니까 왜 내가 건강보험 들어야 돼? 막 이런 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험 보면 중대 질병에 관한 거는 보험이 다 커버 안 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그 아플 때 또 여러 가지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 간단히 실손보험 들어두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나이 먹을수록 그 건강보험 그 실손 같은 거 해야 된다는 거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와닿아서 그게 뭐냐면 우선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제 아내가 40대 후반 제가 5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저는 전립선암 그다음에 신장암 걸렸지. 저희 집사람은 뇌종양 그다음에 직장암 그 폐로 전이돼서 폐 수술했지. 그때 어느 보험사의 설득에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보험 들어가지고 그 덕을 제가 단단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만약 보험이 없었으면 노후에 아플 때 엄청난.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살면 보험이 아깝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저희 직원들도 그거 읽고 건강보험 다시 들은 친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뭐 네. 많이 적을 필요는 없고 실손보험 부담 안 가게 너무 보험 많이 들 필요는 없고. 그 노후에 아까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반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이상적인 어떤 비율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람직한 것은 부동산이 한 40% 금융자산이 60% 있으면 좋은데 한 반반 정도는 최소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은
어느 정도냐면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 예를 들어서 60대면 100에서 60 빼면 40 남잖아요. 40% 정도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상품에 60%는 채권형이나 CMA나 이런 MF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그렇게 넣어야 된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반반 정도 하고 또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에서도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100에서 자기 나이 40대, 50대, 60대 나이 뺀 만큼을 60대면 100에서 60대면 40 남으니까 40%는 공격적인 상품 60%는 안정적인 상품 이렇게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가끔 퇴직 예정자들 대상 강의할 때 가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금 2억 원 받았는데 이걸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식에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퇴직하고 나면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그 인생에서요. 자산관리 단계가 3단계가 있거든요. 그 3단계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1단계가 언제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그때는 일을 하면서 자산을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그 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하면 돼요. 그냥 갑자기 튀기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2단계는 언제 시작되냐. 퇴직하고 나서 시작이 돼요. 퇴직하고 나면은 이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퇴직금을 꺼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2단계가. 이 한자로 말하면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 세계 평균을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에 연 4% 정도 꺼내가지고 12로 나눠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20년 30년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 우리나라 지금 2.5% 정도니까 한 3%에서 5%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운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튀긴다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들어간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전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30% 정도까지만 주식을 사는 거.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운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2단계인데 그게 인출했으면서 운용하는 단계인데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2단계에서는 노후자금을 가능하면 덜 꺼내 써야 돼요.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연금 수입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한 달에 130만 원 국민연금을 받거든요. 제 아내가 30만 원 이미 가입해서 160만 원 받기 때문에 그만큼은 덜 꺼내 쓰겠죠. 노후자금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퇴직했으니까 생활비를 줄여야죠.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그래서 뭐 50만 원을 절약 100만 원을 절약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뭔 허드렛 일해서라도 한 달에 근로소득으로 50만 원 100만 원 벌어. 그래서 2단계에서는요. 운용을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금 수입,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덜 꺼내 쓰고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돼요. 3단계는 언제 시작되냐. 사람에 따라 다른데 80 전후에 시작이 돼요. 그때 가면 판단력도 좀 흐려지거든요. 그러면 운용에서도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예금과 비슷한 상품, 원금 안 깨먹는 상품에 다 넣어놓고 아껴 쓰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 간단한 3단계를 생각하고 나는 지금 몇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는 자산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많아서 특히 연금이나 뭐 이런 거 혹은 채권형 이런 것도 금융교육이 젊었을 때부터 미리 안 돼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떻게 하라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영어 수학 말고 애들한테 가르친 게 없는 거거든요.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돈 관리 경제적 자립에 관한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와요. 우리나라는 몇 페이지 더 해주었는데 아예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그래서 뭐냐면
기초적인 그 경제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야 돼, 첫째.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금융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지리 시간을 줄이든지 역사 시간을 줄이든지 이래야 되니까 선생님들끼리 이게 아마 잘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하여간에 학교 교육에서 최소한의 투자와 저축의 차이, 투자의 원칙이 뭐고 이런 정도까지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립이 뭐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자유교육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시켰기 때문에 부모라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 여러 가지 그런 교육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의식을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들이 먼저 배우고 그걸 애들한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지금 모르겠지만 저도 선택 과목 경제가 있었는데 학교 차원에서 경제를 선택 안 했어요. 경제가 이제 도식 수표 수치가 있으니까 안 가르쳐주고 너희 점수 안 나온다고 저희는 정치 선택하고. 그게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과목이 있어도 그 입시에 불리하면 그 과목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이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 어려우면 과외 시간에 시킨다든지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학교를 의지하지 말고 부모들이 내 자식의 장래가 달렸으니까 시키라고 맘먹으면 교육시켜주는 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끌고 가서 해야 돼요. 네. 뭐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들한테 뭐 꼭 이거 말씀 못 하신 거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몇 억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인생은 살아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자녀 리스크, 건강 리스크, 또 황혼연 리스크. 황혼연에 버리면 돈이 반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은퇴 창업 리스크. 그다음에 뭐 또 제가 좀 전에 자산 구조 리스크. 예? 부동산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 몇 억 있어만 된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자립이 중요한데 진정한 자립은 자기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30년 넘게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 저는요 강의를 다니면요 이 서울 시내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근데 꼭 저기서 물어봐요. 자동차 갖고 오십니까? 전 참 그 이상해요. 다들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잖아요. 그런 돈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튀겨서 노후장 마련한다고 생각하는 걸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어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어떤 첫 단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